지금부터 기후위기의 국제정치 경제 10번째 시간 파리협정 6조와 국제무역에 관한 우리가 수업 보강 내용을 녹화로 진행되는 것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번 산학연 엑스포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제 휴강을 하게 되었다는 점 우리가 한 번 더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파리협정 6조와 국제무역 레짐 간의 어떤 관계들, 그것이 긍정적인 관계가 있든 또는 갈등이 있든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탄소 가격 메커니즘과 어떻게 국제 무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연관 관계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내용이고요. 그리고 기후 정책과 무역 정책의 어떤 조화로운 지향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파리협정 6조로 대표되는 환경 또는 기후 정책들 내용들과 우리가 WTO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에 대한 내용들 간에 어떤 충돌되는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뤄내고 있는지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개요를 살펴보시면 이제 지금까지 중간고사 이전에 대한 내용은 6조의 6.2, 6.4, 6.8 어떤 내용들을 다루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시간을 할애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파리협정 6조와 국제투자 그리고 국제무역, 재정지원, 기술 이전 등 구체적인 이것의 어떤 결과물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 강의는 이러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이번 강의는 국제무역에 더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이제 수업에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파리협정에 대한 내용은 사실 반복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파리협정 이후에 우리가 포스트 파리 레짐, 포스트 파리 체제, 신기후 체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5년 주기로 이 검토 과정 그리고 강화 과정이 계속 나타나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강조 그리고 이제 탄소 시장 이런 부분들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파리협정 6조와 국제무역 레짐의 상호작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서 간단하게 요약한 설명처럼 단순히 협력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역 레짐과 이 기후 레짐은 이제 충돌, 갈등의 양상이 존재하는 것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조율하는가가 우리가 핵심적인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 번 더 이제 내용과 그 영향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6.2조는 협력적 접근을 가지고 있죠. ITOMS. 그래서 국가 간 이전, 국가 간 감축 결과를 이전하는 것들, 양도 허용하는 것들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국가 간의 감축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 특히 선진국에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활동이 어떻게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했을 때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를 통하여서 그 상품 가격에 무역 가격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감축 비용이 절감하는 효과가 그 제품 팔려는 제품에 묻어 있으니까요. 이 과정에서 국제 경쟁력이 변화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ITOMS를 계속 잘 활용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하는 국가들도 존재하겠죠. 기술이나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국가들은 이제 무역 영역에서도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는 이런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4조에 보시면 지속 가능한 발전 메커니즘 SDM 우리가 이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있지만 국제 탄소 시장을 구축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실제로 이러한 과정들이 완성이 되게 되면 이제 무역 관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라고 할 때 많은 학자들이 이 세 가지 정도 요건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탄소 가격 현상으로 인하여서 이제 무역 조건이 변화된다. 그리고 이제 탄소 시장 참여국과 비참여국 간의 무역 격차가 확대된다. 그리고 신흥
탄소 금융 상품들, 서비스들 이런 영역들이 이제 증가하게 되고 그 서비스 무역, 서비스가 해외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진출하게 되는 영역들이 활발하게 벌어진다. 이런 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탄소 배출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리고 이것을 인벤토리 검증하는 과정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리고 이 전 과정에 대해서 이제 컨설팅 해주는 회사들도 등장하게 되고 전 세계에 많은 이제 유명 이제 컨설팅 회사들이 여기에 이제 달라붙어서 사업의 영역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8조 관련해서는 이제 기술 협력과 정책 조율이 계속 이루어지게 된다면 실제로 이것은 무역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라고 했을 때 규제의 자유로운 이 조화를 과정을 통하여서 무역이 촉진된다. 왜냐하면 이제 정책이 조율되고 하니까 국가 간의 이런 국제 환경 표준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일관성이 또 확보된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또는 기술 이전 영역 강화로 무역이 활성화되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이 구축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나타난 것처럼 무역의 역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면 기존의 무역 레짐, 무역을 관장하는 법과 규범들이 국제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자유무역 시대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세계무역기구 WTO의 역할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죠. 우리가 국제관계학과의 다른 수업들, 국제기구를 살펴보는 그런 수업에서 WTO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WTO는 국제무역 규범을 설정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기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은 무역 자유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환경보호와 관련된 내용들도 이제 WTO에서 이제 무역으로 나타나는 환경 피해 이런 것들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더 나타나고 있는데요. 환경보호의 영역들과 또 무역의 어떤 레짐 간의 자유무역의 레짐 간의 어떤 분쟁이 있을 때 그것을 조화롭게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기관도 이제 WTO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규제로 인하여서 무역 분쟁이 나타난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에피소드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무역 규범과 기후 정책들 간에는 충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WTO의 무역 레짐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비차별 원칙입니다. 그래서 최혜국 대우, 모든 국가가 모든 WTO 회원국 사이에서는 무역과 관련해서 동등한 지위, 무역 조건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런 대원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특정 국가에 대해서 무역에 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들, 자유무역이니까요. 그리고 내국민 대우들, 수입품과 국내 제품과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것들, 수입품에 대해서 불리한 대우를 금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WTO의 비차별 원칙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이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 반영된 조항들이 있습니다. 가트 제20조에 따르면 관세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죠. GATT, 가트라는 내용이 환경 예외 조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정 조건 하에서 환경 보호를 위해서 무역 제한이 허용된다. 하지만 이 제한을 할 때도 과학적으로 분명하게 설명될 것, 그리고 최소한으로 제한할 것,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내용들을 82.6조의 내용들을 통해 본다면 탄소 국경 조정 등 환경 조치가 계속 반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탄소 배출량에 따라서 수입 제품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더 매길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아직 아예 수입 자체를 제한하는 이런 강력한 조치도 취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탄소 배출 규제 및 인증 요구를 하는 이런 절차들이 더욱더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기존의 WTO의 국내 제품과 동등하게 대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국민 대우 기준에서 어떤 쟁점들이 논란이 이제 생기게 되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환경보호 조치는 무역 레진보다 환경에 대한 내용들을 더 많이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역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발생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환경보호가 우선되어야 하니까 라는 입장인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은 또 제6조 기반의 국제협력의 과정 가운데 중심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제적 합의에 따른 감축 활동을 인정하고 또 환경 목적의 무역 조치를 정당화하는 이런 분위기가 이제 제도화되어 가고 있고 규범이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표현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강의의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 가는가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죠.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가트 제20조에 대한 내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환경 보호를 위해서 무역 조치가 이제 예외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논의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예외 조항도 이제 임의적으로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투명성을 이제 준수하면서 제한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단서 조항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간 협의를 통해서 규범을 조정하는 활동들 이러한 것들이 WTO의 어떤 규범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상호작용으로 또 환경 정책과 또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져 가는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요 오타는 무역입니다. 다양한 예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규제와 무역 규범이 이제 충돌한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 멕시코 참치 분쟁입니다. 우리가 쉽게 먹는 이 캔 참치는 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참치 어망을 통하여서 이제 조업을 해서 거기서 이제 가공을 해서 우리가 캔으로 된 것을 먹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어망 자체 과정 가운데 이제 어업 활동을 하는 과정 가운데 돌고래들도 많이 끼어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미국은 돌고래 보호를 위해서 돌고래 안전이라는 이러한 어망 장치의 어떤 조건을 통과한 형태의 또 이런 마크, 돌핀 세이프라는 마크를 이제 부과하게 되는데요. 라벨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제 멕시코 수출 상품에 이런 게 없다는 이유로 이제 무역을 제한했었던 멕시코에서 참치를 수출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막은 이런 분쟁이었죠. 이 분쟁의 결과는 어떻게 했을까? WTO의 분쟁 판결의 내용을 보게 되면 멕시코가 이러한 조건이 이제 무역 규범의 위반이라고 이제 WTO에 제소를 했고 이제 과정을 거쳐서 WTO는 미국의 조치가 비차별 원칙의 이제 위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브라질과 미국 사이의 목재 관련된 분쟁입니다. 미국은 불법 벌목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림 보호를 위해서 또 목재 제품의 또 지속 가능성을 인증 이런 라벨이나 또 이런 부분들을 요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브라질의 미국 목재 수출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브라질도 멕시코와 유사하게 이러한 조치가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이제 어, 내용을 주장하면서 이제 WTO 규범 위반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환경 보호와 이제 무역 자유 간의 조화로운 접근성이 이제 필요가 된다는 내용들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화롭게 해야 되는가? 이 두 사례를 통하여서 제 시사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환경보호 조치의 WTO 규범 내에서 얼마만큼 인정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환경 예외 조항의 어떤 활용과 한계들, 그리고 이 정책 설계를 할 때부터 비차별적 원칙, 무역 규범, 이 내용을 어떻게 준수해야 되는가, 그리고 국제 협력을 통해서 규범의 조화, 무역 레짐과 환경 레짐이 어떻게 조화롭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봤었던 WTO의 가트 제20조 조항의 환경의 예외 조항을 다시 한번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한 무역 제한 조치의 합법성, 이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 과정 가운데서도 임의적으로 부당한 차별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위장된 무역 제한, 환경 보호라는 기준으로 이제 무역을 자꾸 제한하면서 이제 가트 20조를 들면서 그렇게 해야 될 때 그것이 안 될 수 있도록 이제 정확한 과학적 사례를 토대로 그 내용을 사용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 보호 조치를 설계할 때부터 비차별적 원칙 그리고 최소 무역 제한, 우리가 제한을 환경 이유로 이제 제한을 할 때도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내용들을 반영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과정이 환경 기준, 환경 규범과 무역 규범 레짐들 간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해서 국제 무역에서 이제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들, 이러한 과정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국제 협력을 통하여서 이제 이 규범이 조화롭게 만들어져 가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WTO 회원국들 간의 협력이 중요하겠고, 일관성 있는 뭐 강대국이라고 어떤 사례에서는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사례에서는 또 다르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규범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의 환경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 체계도 개발해서 이 무역 분쟁을 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계속 언급되고 있는 환경예외조항, 우리 가트 제20조 내용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트 20조의 중요한 핵심 내용은 공공의 건강 그리고 환경 보호를 위하여서 이제 그런 무역 조치, 무역 제한 조치가 이제 허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일반적 비차별 조치의 예외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 조건을 본다면 비차별성 원칙을 준수하고 이제 위장된 이제 무역 제한 조치가 아니어야 된다는 것,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죠. 최근에는 이제 파리 협정 6조와 연계해서 탄소 국경 조치 그 자체가 국경 조정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 이것이 환경과 관련해서 더 큰 범주에서 이것이 포함되게 될 건데, 이 조치와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무역 분쟁이 나게 됐을 때 조율을 할 것인가에 대한 또 이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설명드렸었던 이제 비차별 원칙과 동등 대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모든 회원국에 동일한 무역 조건을 제공해야 되는 최혜국 대우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과 수입품, 그리고 자국 생산품 동등한 대우를 해야 된다는 내국민 대우의 원칙, 이런 것들도 있고요. 환경 조치 적용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건 환경 기준을 이유로 한 차별의 정당성을 부여하지만, 이러한 내용도 이제 과학적 기준 그리고 투명성, 최소한의 조치,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이제 환경 기준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무역 기술 장벽 (TBT라는) 협정 관련된 내용들도 볼 수가 있는데요. 테크니컬 베리어 투 트레이드, 이런 표현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기술 규정, 표준, 시험, 인증 절차가 국제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 국가 간의 표준이 다르다고 해서 다 안 받아주고 무역을 방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적절하게 이게 무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환경 규범과 관련돼서 환경 기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제 환경 기준을 적용할 때도 과학적 근거와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계속 강조가 되고 있죠. 6조와 연관성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이제 탄소 관련 기술 규정이나 이런 내용들이 국제 무역에서 이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마다 이제 탄소 배출과 관련된 기술이 규정이 다를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런 것들을 무역을 함에 있어서도 이제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이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SBS 협정인데요. 우리가 이 내용은 이제 식품 안전과 동식물의 검역 조치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뭐 세균이나 이런 질병들이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검역하는 단계를 많이 거치죠. 이런 것이 이제 국제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사실 이 부분은 과학적 근거에 의한 제한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원국들은 이러한 조치를 투명하게 적용해야 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이러한 이제 동식물의 검역 조치가 예전에는 안 해도 되는 것이 더 섬세하게 해야 되고 또 그 해충들의 확산, 기후변화로 인하여서의 어떤 서식지의 변화로 인하여서 새롭게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역 내진과 관련해서 SPS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서 이제 무역이 제한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큰 범위로 보자면 무역 장벽과 환경 보호 이 두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환경을 위한 무역 장벽 우리가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할 때 결국에는 이제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일정 수준 이제 수입을 제한하는 어떤 조치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도 정당한 어떤 목적이나 또 과학적인 근거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해야겠죠. 왜냐하면 이제 자유무역에 대한 이 WTO의 무역 규범 레짐이 지금까지 형성해 왔었는데 그 부분과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WTO에서도 이런 부분을 인식하고 있고 환경 규범을 이제 수용하여서 이제 조화로운 방식들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인정하는지 차근차근 확대해 가는 과정에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파리협정 6조를 통하여서 국제적 합의에 기반해서 무역 조치의 어떤 이 정당성, 환경 보호를 위한 무역의 어떤 제한 이런 것들의 정당성이 더욱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분쟁 무역 분쟁에 대한 그 해결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주는 아닙니다만 이제 다른 국제기구로 설명하는 이제 수업에서 다뤄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도 이제 필요한 수준에서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WTO의 분쟁 해결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협의의 단계인데요. 그 분쟁하는 국가 A와 B, 예를 들어서 멕시코와 미국 두 사이 국가 간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만약에 협의가 진행이 안 됐다, 사이가 더 이상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패널을 설치하고 조사를 진행하게 되죠. 그리고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상소 기구가 만들어지고 이 상소 기구에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소 기구에서의 결정이 최종 보고서로 채택되고 이행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각 단계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의의 절차입니다. 분쟁 당사국 멕시코와 미국은 대화로 이제 자발적 해결을 시도를 합니다. 근데 이게 성공할 때는 분쟁이 해결된 거고 이제 협의가 실패할 경우에는 이제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가 있죠. 이제 문제를 제기한 국가에서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패널을 설치하게 되면 이제 분쟁 해결 기구 DSB에서 패널을 구성하게 됩니다. 여기 패널에서 사실 조사, 법률적 판단 이런 내용들을 하게 되고 패널 보고서를 작성해서 당사국에 돌려서 이 보고서를 봐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패널 결정에서 법적 오류가 있다고 할 판단 경우에는 상소가 가능합니다. 상소기구는 상임위원들이 모여서 이제 사건을 심리를 하고 있고 법률적인 측면에서 이 패널 보고서 검토를 하고 이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종 판결은 말 그대로 최종 판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또 다른 의의를 제기하거나 이렇게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최종 판결에 대해서 이제 분쟁 해결 기회에서 이제 자동 채택하게 되고 보고서 채택되게 되고 승소국이 있고 패소국이 있겠죠. 이제 패소국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 따라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상대국의 이제 승소국의 보상 협상 또는 이제 보복 관세들을 이제 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양어 정지를 통하여서 이 승소국이 패소국에게 관세를 더 매겨서 보복 관세를 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상 조치를 얻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무역 레짐 기구들과 UNFCC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전반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무역 레짐과 기후 레짐이 이제 융합되고 있다. 서로 이제 조율을 해 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한 사례 중에 하나가 탄소 가격 메커니즘, 우리가 글로벌 탄소 시장 관련된 내용이 파리 협정 6조에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우리가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그것과 이제 국제 무역이 어떤 관계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밤은 사실은 다른 수업에서도 이전 교과목 또는 다른 그 강의에서 다뤘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보는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유럽연합에서 수입품에 대해서 유럽연합으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는 거죠. 이제 탄소 함유량에 따라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자유무역 그런 규범과는 사실은 충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유럽연합에서 그리고 기후와 환경에 대한 이 국제 협력이 더욱더 강화됨에 따라서 이제 환경 레짐 쪽이 더욱더 강화되게 되는 흐름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표준화되어가는 과정들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왜 배워야 하는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상 수출을 통하여서 경제 구조가 이루어지는데 수출국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역의 흐름과 가격 변동 이런 부분들이 무역에 대한 패턴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을 통하여서 이제 영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은 지난번 수업 시간에 한번 살펴봤었죠. 이제 탄소 누출 또 이 과정에서 사실은 유럽연합의 이 자국 산업 보호라는 이러한 또 이제 동전의 양면처럼 이런 목적도 시밤의 어떤 뒷면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역 레짐에 새롭게 유럽연합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 중심의 국가는 그런 내용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이 부분은 지난번 수업 시간에 살펴봐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요 인벤토리를 측정하는 것들 그리고 시밤 신고하는 과정들 그리고 내재 배출량을 이제 보고하는 것들 측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으로 이제 평가가 진행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러한 과정들이 이제 탄소 발자국을 계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표준화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 기준으로 다양한 이 기업 간의 또 무역 개개별 이제 무역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다 측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겠죠. 탄소 발자국 계산이 어렵다. 근데 공급망 복잡성으로 인해서 측정이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 그리고 표준화가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측정 기준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무역 분쟁이 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가능성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탄소 가격 봤었고, 이제 탄소 가격이 형성됨에 따라서 어떻게 탄소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을 때 그 제품이 어떤 무역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외 이제 탄소 가격이 설정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상품이 수출될 때 그 탄소에 대한 그 가격이 탄소세라는 형태로 이렇게 녹여 들어가기 때문에 상품과 서비스가 이제 생산 비용이 이제 변화되게 되겠죠. 사실 탄소 가격의 불균형으로 인하여서 이제 무역 레짐이 무역 형태가 기존의 자유무역 형태에서 더욱더 왜곡된 형태로 나타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에너지 집약적 산업, 철강이라든지 시멘트, 화, 또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많이 세계로 수출하는 이러한 제품들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러한 분야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탄소 비용이 증가로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가격에 녹여지게 되면서 무역을 할 때 비싸게 팔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입장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에너지 효율 개선과 저탄소 기술을 도입해서 이것이 탄소가 많이 발생하지 않은 제품입니다. 이제 저탄소
프로젝트라는 것을 프로덕트라는 것을 계속 나타나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또 탄소 시장과 무역 이 개념을 통하여서 탄소 시장 그리고 이 관련된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무역 상품화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탄소 배출권이 이제 상품화가 어떻게 되어가는가 이제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무역 규범과 이제 분류 체계가 수정될 필요가 있고요. 기존의 분류 체계가 아니라 새로운 분류 체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TO 규범 내에서도 탄소 배출권 거래에 관련된 규범들이 새롭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요. 탄소 가격 차이에 따른 무역 왜곡이죠. 요거는 오타입니다. 이제 탄소 노출 및 산업의 이동, 또 패턴의 변화, 기존의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이 아니라 또 새로운 가격에 맞추어서 지역별 블록별로 이렇게 무역 구조가 재편된다든지 그런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새로운 경제 상대들이 더 등장하게 되면서 저탄소 제품들이 또 계속 또 이제 무역 시장에서 또 나타나게 되고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운송 부분입니다. 운송 부분의 탄소 배출과 무역을 보게 되면 이제 국제 운송의 탄소 배출 현황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부분 운송은 특히 이제 국제 운송은 해운과 항공으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고 대부분은 또 해운 쪽에 이제 우리가 많은 제품이 또 이송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운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2, 3%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국제 화물 무역에서 이제 무역 화물에서 80%를 이제 해운으로 이제 운송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해운 영역에서 어떻게 저탄소화 하는가에 따라서 앞으로의 미래가 또 달려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항공 영역인데요. 항공은 사실 여기 나타나 있는 것처럼 여객 또는 고부가 가치 상품들을 빨리 이송해야 되는 이런 신속한 운송 수단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위 거리당 배출량,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높은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COP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 관련된 국제 회의를 할 때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비행기를 타고 오게 되는데 과연 이게 탄소 배출을 줄이는 활동인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국제 해사 기구와 국제 민간 항공 기구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고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규제가 강화되는 모습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선박과 항공기의 효율성 기준이 강화된다. 우리가 모든 제품에도 에너지 소비 등급, 1등급 이런 거 스티커 있는 것처럼 이제 해운, 배, 그리고 항공, 이 비행기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국제해사기구에서는 에너지 효율 설계 지수를 도입해서 선박을 만들 때 에너지 효율 기준을 적용하고 단계별로 그 높은 효율로 만들어야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감소하는 쪽으로 이제 유도되는 저탄소 선박 이런 것들 계속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선박 에너지 효율 관리 계획을 의무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선박에 에너지 효율 관리 계획 이런 내용들을 수립해서 시행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선박 운항 과정과 이제 에너지 그 내용에서 이제 사용을 최적화하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 쪽인데요. 국제 민간 항공 기구에서는 해운과 유사하게 이제 국제항공 탄소 상쇄 및 감축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항공 운송에서 탄소 배출량을 동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앞으로 계속 운송을 하게 될 때도 탄소 배출량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어떻게 다양한 활동들을 통하여서 아니면 에너지 효율을 더 높임으로써 탄소 배출량을 이제 동결하겠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추가 배출에 대해서 탄소 상쇄 조치를 의무화하겠다. 추가하게 된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이제 흡수원들을 숲을 많이 심거나 이런 활동을 통하여서 상쇄하는 조치를 우리가 항공산업에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공기 탄소 배출 기준을 도입해서 신규 항공기에 대해서 배출 성능을 이제 기준을 설정하게 되고 제조사들도 연료 효율성을 개선하거나
배출 감소 기준을 이제 기술 이런 부분들을 개발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운송 부분이 탄소 배출과 무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무역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운송비가 증가하게 되면 가격이 비싸지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상품 생산 및 내수출 비용의 상승에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또 이 가격이 비싸진 환경이 또 무역의 흐름, 새로운 흐름을 또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변화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운송비가 부담이 큰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다. 당연하겠죠. 이 과정에서 이제 근거리 무역 선호 현상으로 무역 패턴이 이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전 세계 지구 반대편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것이 기존의 탄소 배출과 관련된 내용들이 전혀 없을 때는 그것이 저렴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지구 반대편에서 가져왔었는데 이제 탄소 배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품의 가격에 녹여지게 되면서 멀리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이제 더 저렴한 경제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안에서 글로벌 밸류 체인이 아니라 지역 단위로 이제 무역의 흐름이 블록화된다.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이 변화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물류의 효율화, 대체 운송 수단을 모색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료 효율이 높은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수출하는 것들, 수출을 할 때 또 우리의 선박과 이런 내용들을 이용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체 연료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탄소 연료들, LNG라든지 바이오 연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운송 경로를 최적화하는 것들, 운항 속도를 이제 조절을 한다든지, 경로를 최적화한다든지, 이 과정에서 어떠한 경로로 갔을 때 가장 탄소가 이제 배출이 적게 되는가, 저탄소 루트인가, 이런 것들도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계속 최적화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오른쪽 사진은 이제 HD 현대에서 개발하고 운영 중인 이제 암모니아로 이제 운항이 되는 이제 해운 선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 제로, 암모니아 추진선 이런 내용들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영상을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후정책과 무역정책의 어떤 조화와 대응 전략 관련된 내용인데요.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무역협정의 어떤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무역협정 내에서 환경조항들, 환경을 고려하는 조치들이 더욱더 강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프타라고 하는 이 영역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환경 챕터에 보면 이제 법적 구속력 있는 환경의 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의 법규와 효과적인 집행의 어떤 의무화라든지 또 무역, 또 투자 유치를 위해서 환경 법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지 않는 것 이런 내용이라든지 또는 다자간 환경협정,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와 어떤 연계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강조되고 있죠. 생물 다양성, 기후 변화 이런 키워드들은 이제는 환경 레짐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역 레짐에서도 이런 단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러한 무역 레짐들에서도 환경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하여서 공동의 노력을 한다, 정보를 교환한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술과 경험을 공유한다, 이런 것들도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새로운 환경 이슈들도 계속 반영되고 있습니다. 불법 야생동물 거래 방지, 불법 벌목 방지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해양 쓰레기, 대기 질을 개선한다든지 보조금 규제 이런 것들 최신의 환경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인데요. TPP라고 하죠. TPP 가운데 이제 포괄적 점진적 이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환경 챕터를 보면 환경 법규의 효과적인 시행을 약속한다든지 환경 법규 완화를 금지한다든지 이런 것들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역 투자 촉진을 위해 환경 법규를 약화시키지 않는다. 무역이나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환경에 대한 무역이나 투자라는 이름으로 환경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약화시키지 않겠다. 이런 내용들도 담겨져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분쟁 해결 절차에서도 이제 환경 관련된 조치가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환경조업 위반 시에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그리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환경 의무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환경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업 관리, 해양 환경 보호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고요. 모종층 파괴 물질 규제, 해양 오염 방지 이런 것들도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공 참여와 투명성도 여기 뭐 CP, TPP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환경 문제에 대한 공공의식을 제고하고 참여를 촉진하는 것들, 정보 공개를 통해서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들, 이런 내용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적 규제와 무역 비용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규제의 복잡성인데요. 각국이 상이한 기술, 다른 다양한 기술들을 표준과 인증 절차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무역 비용에 상승하는 요인이 또 하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통과가 됐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또 다시 시험을 받아서 또 통과를 해야 되고 중복 시험 인증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규제 조화를 노력하고 있다. 국제 표준화 기구를 설립하여서 규제를 통일하는 이런 움직임들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지재권이라든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이제 트립스 협정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트립스 협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이러한 협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유무역 이 흐름 안에서도 말이죠. 이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재권을 보호한다. 특허권, 지재권 이런 것도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기술 개발에 대한 어떤 투자의 유인이 된다. 왜냐하면 환경기술, 높은 환경기술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특허권을 내면 또 산업에 또 우위를 점하면서 이제 경영에 또 유익을 얻겠죠. 기업과 연구기관의 어떤 혁신 활동의 성과, 활성화로서 신기술 창출할 때 이 지재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에 대한 이슈를 문제를 해결할 때 특히 이제 선진국에서는 이런 기술들을 좀 보호하고 법률로 이렇게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지만 모든 환경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기술을 전수해주고 기술을 이전해주고 전파해주는 이런 측면들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도상국은 이제 선진화된 이런 친환경 기술이 필요한데 이제 기술 도입이 어렵겠죠.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기술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트립스 협정 내에서도 유연성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실시권, compulsory licensing 이런 작업들도 존재하고요. 또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기술 이전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재권도 중요하지만 이제 지재권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개발도상국에 또 우리 모두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서 또 함께 공유하는 이런 기술들도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기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재권의 유연성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재권 보호와 더불어서 공공의 이익, 우리가 기술을 이전하면서 공유하면서 얻는 공공의 이익들을 고려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이 두 가지 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WTO에서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무역과 환경과 관련된 이 레짐들의 어떤 조화 이런 데를 강조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년 열리는데요. 24년에 이런 행사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 협력 프로그램과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하여서 이런 페어가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기후위기 시대의 무역 레짐의 어떤 미래의 방향성은 어떠한가?
첫 번째, 환경 중심의 무역 정책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무역 레짐과 이 환경 레짐이 이제 경쟁 관계 구도에 있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무역 레짐 안에서도 녹색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무역 레짐이 점차 환경 레짐을 포함하여서 변형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서 무역 레짐이 진화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환경 보호 조항이 강화되고 그리고 친환경 상품 서비스가 교역이 촉진되고 무역과 환경 정책의 어떤 통합적인 접근이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6조, 파리협정 6조의 역할이 계속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에서도 파리협정 6조의 이 역할이 더욱더 두드러질 것이라고 보는데요. 탄소 가격 메커니즘의 어떤 글로벌적인 적용, 6.4 이런 내용들, 그리고 탄소 배출 감축의 어떤 협력적 이행, 그리고 무역 규범과 조화로운 발전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 주목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제협력의 중요성인데요.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과 무역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 다자간 협력을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WTO 안에서도 그렇고 또 UNFCCC 안에서도 그렇고 이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기술과 자원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공동 연구 개발, 혁신 성장, 또 시장 접근성 개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서도 기술이 이전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무역 레짐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더욱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또 산업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또 커리어를 쌓아가게 된다면 글로벌 규범과 이 또 표준을 통일해가는 과정들, 스탠다드 이런 부분들을 아마 계속 입에 달고 살게 될 것인데요. 탄소 배출을 측정하고 보고하고 검증하는 이 MRB 이 단계들을 이제 국제 표준화로 계속 만들어져 가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이행을 해주는 또 컨설팅 기업이라든지 그런 전문 인력들이 계속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 이쪽으로도 계속 커리어를 쌓아가셔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커리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 기준과 인증 체계의 조화를 만들어가면서 무역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미래의 방향성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제 파리협정 6조 국제 무역 레짐의 어떤 상호작용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무역 레짐과 이 환경 레짐은 이제 충돌하는 것처럼 이제 출발하였으나 최근에는 이제 이 균형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이제 조율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조율되는 과정에서도 환경예외 조항, 가트 20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비차별 원칙을 준수하거나 과학적 근거를 대거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과정 가운데 국제기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WTO라든지 UNFCCC의 어떤 협력, 관계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탄소 가격 메커니즘 국제무역 이 장에서는 우리가 시밤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상 영향력을 많이 받는 영역들이 나타나게 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차이가 날 것이다. 그리고 시밤 이 메커니즘을 또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준비하는 컨설팅 회사 또는 거기에 어떤 전담 인력 이런 것들도 앞으로의 또 여러분의 커리어상에 중요한 역할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어떤 마지막 장인데요. 기후정책과 무역정책의 어떤 조화로운 이 발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많은 학자들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기후 목표와 또 무역 정책의 상호 보완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우리가 기후 목표를 채운다고 무역, 현실적인 국제 교류 또는 이 경제 이 부분을 완전히 놓치고 우리가 한쪽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환경 오염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 없이 계속 일방적인 자유무역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도 문제가 있겠죠. 상호 보완적인 설계가 필요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이것이 이제 제품의 가격에 녹이게 되는 환경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제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더 무역 조건에서 더욱더 불리한 입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발도상국에 어떤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역량 강화, 공정성을 고려해서 글로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제 기술 이전 이런 부분들도 이제 중요하게 고려돼야 될 부분이다. 개발도상국들도 이제 탄소 배출권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 또 무역 레짐에서도 차별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들이 필요한가? 혁신과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을 개발하는 것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민간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들, 국제협력을 통하여서 지속 가능한 무역이 구조가 만들어져 가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은 이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국제 무역 발전을 위해서 기후변화 대응 또는 무역 레짐, 이게 조화로운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미래의 무역 정책에서 파리 협정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탄소 배출권 세계 이제 글로벌 탄소 배출권 시장이 구축되어 가는 것,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또 가격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제품의 가격과 서비스의 가격에,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또 무역 관계가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늘 고려해야 될 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실현하는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국제 협력과 혁신을 통하여서 기후 목표와 무역 체제를 동시에 달성한다. 우리가 조화로운 균형을 추구한다고 했는데, 궁극적인 목적 지향점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가? 거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잘 고려를 해야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이 파리협정 6조와 무역의 또 균형적인 성장과 발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다룬 내용은 이제 파리협정 6조와 무역 레짐에 관한 영향과 뭐 효과, 다양한 역동들,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강의 내용에 대한 내용들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이 내용들, 앞에서 봤었던 이 6조의 내용과 국제 무역을 봤었는데, 다음 시간부터 계속 보게 될 국제 투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재정 지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기술 이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내용들을 차례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는 이 슬라이드입니다. 11페이지에 있는 이 슬라이드의 내용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강의 녹화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